예,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휴일이 길었죠, 그죠? 자,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용도 지역 전주에 이제 일부 했고 종류까지 했습니다. 종류. 오늘은 이제 이어서 행위전을 할 거거든요. 휴일이 좀 길어가지고 아마 한 주만 안 해도 다 잊어먹는데 잊어먹었지 않았나 싶은데 전체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정리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2주 수업을 했죠, 그죠? 2주 수업을 했으니까 2주 동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지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자, 전체 목참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법이 이제 공법은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6개의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죠, 그죠? 국토를 어떻게 하던가요? 계획을 세웠죠, 그죠? 선계획,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만 계속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해야 됩니까?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법률을 배우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요, 큰 틀로 보면 부동산 공법 안에 들어가 있고요. 공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규제죠, 규제. 그래서 규제를 다루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상은 뭘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토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규제가 나와요. 두 가지 규제. 그 두 가지 규제 첫 번째 규제가 뭡니까? 계획. 두 번째 규제가 이용이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요? 계획부터 규제, 선계획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한다? 이용을 합니다. 후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 명칭을 풀어서 쓰면 국토 공간에 대해서 계획으로 먼저 뭐하고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맞아 이용행위로 규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부터 나와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계획부터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무슨 계획이 제일 먼저 나왔냐면 법조문에서 광역도시계획이 나왔어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란 말의 의미는 넓다라는 개념을 품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하게 한글적 의미의 넓다는 아니고 법적 개념으로서는 상호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터, 광, 시, 군에서의 뭘 제시한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뭐만 제시합니까? 방향을 제시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방향입니다. 근데 그 방향이 어디에서 제시를 하냐면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서 방향입니까? 관할이죠, 그죠? 관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광역은 두 개 이상이고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서? 관할. 관할은 몇 개를 말합니까? 한 개요, 한 개. 그 발전 방향인데 발전 방향이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요. 추상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가를 뭐라 부르고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잡아요. 기본이란 말의 의미에서 나오죠. 기본이란 것은 그죠?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법적 개념도 뭐냐면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죠. 그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든 거냐면 관할 지역에서 만들고 그 관할 지역 안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입니다. 즉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서울시 기본계획이고 부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부산시 기본계획이고 안양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안양시 기본계획이 돼요. 그래서 둘 다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보시면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뭐만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방향만 제시하죠. 방향만 제시하니까 내용이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그렇죠. 추상적 내용을 가져갈 겁니다. 추상적인 내용을 가져갈 거고, 추상적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 추상적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전문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구속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속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내 권리가 침해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해 주세요라고 권리 구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즉 쟁송 제기가 안 된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져갈 겁니다. 근데 방향만 가지고 현실적 발전을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방향이 뭘 주냐면 지침을 내려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침을 주면 이 지침을 받아가지고 추상화되어 있는 내용을 뭐 한다?
구체화 시켜버립니다. 구체적 계획이고, 역시 어디에서 만드는 구체적 계획이냐면, 관할 지역에서 만드는 구체적 계획이죠. 그죠? 이를 우리가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나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인데, 하나는 무슨 계획이고? 기본 계획이고, 한 개는 뭐예요? 관리 계획이죠. 그러니까 관리한다 했으니까 관리 대상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예요. 관리 대상이 나오니까 구체적인 겁니다. 그 관리 대상이 몇 개가 나오나요? 8개입니다. 총 8개의 관리 대상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바로 야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8개의 내용들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8개 내용을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거의 대부분을 배우게 될 건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용도, 지역, 생활권으로 관할을 21개로 나누죠.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 전용 일반 중공업지역, 보전 생산 자연 녹지,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같은 용도 지역뿐만 아니라 용도 지구를 관 내에서 막기도 하고 만 하는 게 아니고 변경을 하려고 하면 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를 중심 상업지역으로 또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일정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울시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름의 변경하려고 하면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절차가 계획이라고 하는 형식 절차를 거쳐줘야 되는데 그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관리 계획이 아니에요. 용도 지역이 관리 계획이고 용도 지역 지구를 많은 거 지정 변경하는 절차가 뭐더라? 관리 계획입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 계획은 또 뭐도 포함하냐면요.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 구역.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법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발 제한 구역, 그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 그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다음에 수, 산 자원 보호 구역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4개의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역시 변경을 할 때 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름의 뭐가 필요하더라?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거쳐줘야 된다?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줘야 됩니다. 그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짚고 갈 거는요. 원래 용도 구역은 4개였어요. 4개. 4개. 자, 여러분들이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교재 한번 보실래요?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41을 보시면 돼요. 41. 41을 보세요. 41에 박스 있죠? 박스에 2번 보면 뭐라고 돼요? 용도구역으로 안 나오죠? 박스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또, 그죠? 또, 그렇죠. 또, 그렇지. 근데 전부 다 뭐로 끝나요? 구역이란 말로 끝나죠.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이 4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통칭해서 부르냐면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용도구역. 그렇게 해서 이제 4개가 있는데 이 4개는 원래 4개였거든요. 4개였는데 작년입니다. 작년에 6, 7, 8번이 새로 들어왔어요. 6, 7, 8번. 그래서 그 용도구역이 4개였는데 6번, 7번, 8번이 작년에 새로 들어와가지고 용도구역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 6번이 뭐예요? 그렇죠. 도시혁신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 뭐야? 복합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줄여가지고 입체복합구역이라 불러요. 을 막이도 하고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뭘 수립한다? 변경도 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죠. 그럴 때 나름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도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 지금 몇 개냐면 오늘 정리 다 할 건데 용도구역이 총 몇 개 있냐면 우리 현재 법 제도 안에서는 용도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7개입니다. 7개. 그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도시혁신구역, 그 다음에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해서 8개가 있다, 7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뭐예요?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이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나마 처음 하시는 분들도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서 그나마 익숙한 용어는 기반시설이란 말입니다. 워낙 많이 듣죠, 그죠? 이런 기반시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공원,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을 때로는 말하기도 하고 설치된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죠?
뭐 한다? 개량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도로를 만들고 지하철 공사를 하고 학교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관공서를 짓고 하는 등등의 공사를 우리가 많이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설치 정비 개량될 때 돈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름의 형식적 절차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고 그 절차가 바로 뭐예요? 계획. 그게 무슨 계획인데? 관리 계획이죠. 자, 여기서 하나, 자,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절차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절차가 같아야 달라요? 다시 천천히.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절차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절차가 같아야 달라요? 다시. 천천히. 굉장히 중요한 용도. 쉬면 안 된다니까. 자, 이제부터 휴가가 없어. 계속 수업할 거야. 휴일도 수업해야 돼. 진짜. 자, 다시 생각해.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는 절차하고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절차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게 뭐였는데요? 그게 관리계획이에요. 그게 관리계획. 용도 지역과 기반시설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용도지역과 기반시설은 다른데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 입안에서부터 결정고시, 기반시설과 용도지역은 다른데 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절차, 그 절차가 뭔데? 입안결정고시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어디에다가 일반 주거지역을 지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먼저 뭐하고? 기초사하고, 그 다음 의견 듣고, 그 다음 입안하고, 그 다음 협의, 심의를 거쳐서 전용 일반 주거지역으로 뭐 된다?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시하죠. 그러면 어디가 일반 주거지역인지 지형도면을 통해서 고시하는 거예요. 자, 기반시설, 도로, 공항, 학교를 설치 정비 개량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고? 기초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의견 듣죠. 그리고 나서 입안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안을 입세우는 거예요. 그러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기반시설이 뭐 된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했다는 사실을 뭐하고? 고시하고 어디에 학교가 들어오는지 어디에 공원이 들어오는지를 지형도면을 통해서 고시하면 그제서야 구속력,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기반시설이 같은 말을 안 해요. 같은 말은 아닌데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뭐하고? 절차하고 기반시설이 뭐 되는 거? 절차가 똑같다니까요. 그게 무슨 절차인데? 관리계획 절차.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라면하고 안성탕면하고 진라면, 삼양라면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르잖아. 근데 신라면을 끓이는 절차하고 안성탕면을 끓이는 절차하고 삼양라면을 끓이는 절차가 같아 달라. 그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신라면하고 삼양라면은 같아 달라. 다르죠? 근데 끓이는 절차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관리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도 어디에 속해 있어요? 관리계획에 속해 있죠. 근데 관리계획에 속해는 있는데, 개발 사업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어디에서?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 사업도 정비법이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도 관리계획의 자식은 맞단 말입니다. 자식은 맞는데 별도로 분가해 살고 있다. 그래서 라면으로 친다 그러면 야는 짜파게티.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야는 비빔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빔면.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이야기를 혹시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공법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 90%입니다. 90%. 요 열쇠고리를 아주 쉽게 이해를 하면 공법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이게 이해력이 빨라지는데 요 열쇠를 못 풀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각개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난도질해서 잘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양도 많아지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고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하더라 하는 게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총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냐면 8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눈에 보이죠, 그죠? 계획이란 말로 쓰이기 때문에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획으로만 규제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무슨 규제도 있나요? 이용 규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묶으면 계획 규제란 말이 나오고, 당연히 어디가 계획으로 규제가 되고 있냐면 우리 국토 공간이 계획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 공간은요, 전부 다 관할로 구성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국토 공간 안에서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없으니까 전체가 하나의 계획 틀 안에 묶여져 있다 보시면 되고,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의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광역도 만들어져 있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당연히 이용 규제가 있겠죠. 이용 행위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겁니다. 어디를 이용할 때 규제할까요? 똑같아요. 국토 공간을 이용할 때 규제하는데 어떻게 이용할 때인데 라니까 국토 공간 안에서 1년의 개발 행위를 합니다. 개발 행위의 종류는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정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속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개발 행위를 할 때 규제를 하겠다. 규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입법자가 선택한 것은 허가받고 해라 라고 해서 개발 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국토 공간에 대한 이용 규제로서 국토를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 허가라고 하는 규제를 두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국토 계획 및 위반의 법률은요, 크게 보면요, 테마가 계획 규제 한계하고 무슨 규제 한계? 이용 규제 한계. 계획 규제 안으로 들어오면 광역 기본 관리. 그러니까 이 목차를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차는 암기하는 게, 인위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하네라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다음은 국토계획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가 35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40 곱하기 하면요, 약 1300문제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시험은 어떻게 놓냐면, 다음은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이라는 식으로 뭘 준다? 테마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적어놓은 글자 있죠. 요 순서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외워지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가지고 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분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법 공부를 할 때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운 파트가 공법이 제일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유 중에서 제도가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가 있으면요, 그 제도가 도시개발법에 있는 건지 주택법에 있는 건지 국토계획법에 있는 건지 주소를 못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요런 목차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죠? 탁 치자마자 그런 우리가 목차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지를 알고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속도, 정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시험은 10월 달이니까 이제 2월이잖아요. 그죠? 오늘이 2월 첫 주, 그죠? 2월 3일인데 오늘 입춘입니다. 입춘. 입춘. 그죠? 그래서 이 동영상 듣는 분들이 수업을 언제 하노 하시는데 입춘날 수업인가 입춘날 이 수업이.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국계법 목차인데 우리가 어디를 배웠냐면요. 어디를 배웠냐면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2 이상의 특광시군에서의 발전 방향, 지정, 수립, 승인하면 됩니다. 2 이상의 시군이 어딘지를 알아 몰라. 그래서 먼저 뭐 해주고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지정한 지역에 맞는 계획을 3년 안에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야? 기본계획이죠. 수립과 승인이죠. 그 다음에 뭘 배웠다? 관리계획 절차를 배웠습니다. 관리계획을 배웠어요. 관리계획 절차를 배웠죠. 그죠?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배웠습니다. 즉, 뭘 배웠어요? 용도 지역을 배웠습니까?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절차를 배웠습니까? 절차죠, 절차. 그죠? 기반 시설을 배운 게 아니고 기반 시설이 설치, 정비되는, 개량되는 뭘 배웠다? 절차를 배웠죠. 그러니까 이 절차적인 부분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정 변경되는 절차, 설치, 정비, 개량되는 절차, 지구 단위 계획구에 지정되는 절차,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용도지역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절차는 배웠는데 용도지역은 안 배웠죠? 용도지역은 지금 많은 중입니까? 배우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오늘 배울 거예요. 용도지역. 자, 그래서 용도지역은 오늘 배울 건데 우리가 용도지역도 전주에 했죠, 그죠? 했는데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용도지역의 개념을 봤을 겁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관내 토지를 용도별로 쓰는 겁니다. 쓰는 건데 지역이란 말은 지구 구역과는 다르다고 했죠.
그죠? 용도 지역에서의 용도 쓰임하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서 쓰임이라는 게 같을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같으면 나눌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르게 돼 있는데,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범위가 제일 넓은 게 뭐라고 했어요? 지역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지역은 관내 토지에 얼마를 대상한다? 전부를 대상하죠. 그러면 관내 토지, 지역이 전부를 대상으로 하니까 지구는 얼마만큼을 대상으로 할까요? 일부가 되겠죠.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일부. 그래서 관내 토지 전부를 쓰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쓰기 위해서 분류한 겁니다. 분류. 어떻게 분류가 돼 있는데? 라고 하니까 국토계획법에 크게 4용도 지역으로 나눠요. 4용도 지역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첫 번째 뭐가 있고, 도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총 크게 나누면 몇 개로 나눕니까? 4개로 나눕니다. 자, 근데 이 4용도지역이 끝이 아니고 이 4용도지역을 다시 9가지 지역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죠? 그 9가지 지역이 어떻게 되는데라고 하니까 도시가 다시 나눠집니다.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주상공록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이 다시 3개죠. 계획관리지역이 1개 있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지역이 3개로 나눕니다. 농림은 분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분류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전체 개수를 헤아리면, 자, 도시가 4개죠. 주, 상, 공, 녹. 그 다음에 관리지역 3개죠. 그죠? 그 다음에 7개입니다. 그 다음에 농림 8개, 자연환경 보전지역 9개. 이렇게 해서 4용도 구지역으로 오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쓴다란 말보다 중요한 거는 쓰임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은 어떻게 쓰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 뭘 중심에 놨습니까? 생활권이라는 걸 중심에 놓고, 각각에 맞는 생활권으로 쓰기 위해서 생활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지역의 생활권, 상업지역의 생활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의 생활권, 관리지역의 생활권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그게 맞게끔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 사용도 구지역을 생활권으로 분류를 하면서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에서, 법률 아래에 있는 하위규범이 시행령에서 이걸 다시 몇 개로 나눈다? 21개로 다시 쪼개요. 자, 21개로 어떻게 쪼개지냐면, 자, 주거지역이 6개로 다시 나눠집니다. 주거지역이 어떻게 6개로 나뉘냐면, 전용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전용을 다시 나누죠. 그죠? 1종과 2종, 일반은 1, 2, 3종. 이렇게 해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이라면 6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4개로 나눠집니다. 중심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 상업지역하고 근린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이 총 몇 개로 나누냐면 4개입니다. 4개.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주거지역 분류하고 똑같아요. 그죠? 전용 공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공업지역이 3개. 그 다음에 녹지가 보존 녹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자연 녹지, 이렇게 해서 3개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이 6개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4개죠. 공업지역 3개, 녹지 3개. 6, 4, 3, 3이라면 몇 개요? 16개.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3개 다 하면 19이죠. 그 다음에 농림 20, 그 다음에 21개.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토지는요, 21개 용도 지역으로 나눠서 써요. 자, 어떤 용도로 어떤 생활권을 형성하냐면요,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 양호한, 이는 공동 양호한, 1은 저층 편리한, 2는 중층 편리한, 3은 중고층 편리한, 주는 주거기능 플러스 상업과 업무기능이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기능이나 부도심기능, 일반은 업무기능, 유통은 유통물류기능, 근린은 근린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이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줄인데, 전용은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이고, 일반은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일반공업 배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은 경공업입니다. 포인트가 경공업이에요.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기능이 혼재가 되어버리면 중공업지역이랍니다. 자, 계획관리, 그 다음에 녹지죠. 녹지는 보전생산자연인데, 보전생산자연은 어떻게 분류하면 개발 가능성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안 되면 보전, 개발이 유보되어 있으면 생산,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면 자연녹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인데, 도시를 싸고 있고 도시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곳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계획관리. 농림지역하고 비슷하고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지는 말고 농림지역 밖에서 농림지역을 잘 보존하는 농림지역의 방파제, 즉 사과 껍질 역할을 담당하는 게 뭐예요? 생산관리입니다. 그다음 보존관리는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비슷해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 비슷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 관계상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방파제 역할, 즉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껍질 역할을 담당하는 게 뭐더라? 보존관리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림은 농지법에 따르는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로서 농림업진흥이나 산림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게 농림이라 불러요.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6개를 보존합니다. 자연환경, 그 다음에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이죠. 보호육성하는 건 한 개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는 게 뭐더라?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21개의 용도지역이 있고요. 이 21개 용도지역이 이제 어떤 절차로 지정이 되냐면 지정되는 절차가 뭐예요? 관리계획 절차죠.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근데 때로는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이제 저번 주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건데,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절차를 생략하는 게 있죠. 그게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매립한 토지가 나왔을 때 그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얼마나 동일해야 돼요? 완전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절차를 생략하더라? 입안에서부터 결정까지만 생략합니다. 뭐는 별도로 해줘야 돼요? 고시는 해야 됩니다. 그 고시를 누가 합니까? 광, 시장, 군수가 이루 고시하고 언제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흡수가 돼버리면 매립,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도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시까지 된 거로 간주해요. 5군데가 있죠.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이 어디 연접하면? 도시에 연접하면. 그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 3군데 어디? 국일첨, 국가 일반 첨단 산업단지. 그 다음에 4번째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5번째가 전 원개발 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이죠. 단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경우는 마다라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특례로서 관리지역 안에 어떤 토지가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로 지정되면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죠.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보존산지로 지정되면 농림 또는 자연환경 본적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걸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지금까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절차는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때로는 또 생략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입안 결정의 특례 또는 입안 결정 고시의 특례로서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됐어요. 그럼 지정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목적이 달성됩니까? 즉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이 형성이 됩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내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내지는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지정의 목적 이 달성이 되냐고. 즉 일종 전용이면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이 지정을 한 오늘부터 그게 달성이 되냐고. 목적이 그건 아니죠. 뭘 통해서 목적이 달성돼요? 뭘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공법의 종착점은요, 공법은 뭐냐면 종착점이거든요. 그 종착점이 뭐냐면 이거 규제입니다. 규제.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만 했다고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건 아니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규제를 해야 돼요. 공법은 항상 기성전 행위제한 행위제한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행위제한을 하는 입장입니까? 받는 입장입니까? 응? 받는 입장입니까? 하는 입장입니까? 받는 입장이죠. 근데 행위제한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고 받아본 적이 있냐고. 이 행위제한을 받을 정도 되려고 그러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땅이 있어야지 내가 뭐 건물 질 때 허가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규제를 받지. 집이 있어야지, 분양권이 있어야지 전매 제한을 받지 뭐. 그렇지 않나?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투기관리직으로 아무리 설명해봐도 안 들어와.
근데 투기가일지구의 분양권을 한번 가지는 순간부터 완벽하게 이해돼요. 완벽하게. 재개발, 재건축의 책을 달달달 외워도 한 개도 몰라. 근데 중개사익증이 없어도요, 재개발, 재건축에 10억짜리 내지는 20억짜리 돈을 넣는 순간부터 전문가가 돼버려, 그냥. 그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이게 규제는 하는 입장하고 당하는 입장이 있는데, 하는 입장에서 책이 편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공법은 누가 잘하냐면 공직에 있다가 나온 분들이 굉장히 잘해요. 공직에서는 공무원들 주로 뭘 하는 사람들이 다 규제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도 당해보면 쉬워요. 근데 당해본 적이 없거든,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로만 공부하는 겁니까? 책으로만 공부하는 거예요. 책에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주택법에 가면 지역주택조합이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책으로 공부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지역주택조합원이 돼가지고 착공이 안 돼가지고 내가 계속 괴롭힘을 한번 당해보면 그때 도사가 돼버립니다. 도사가. 그죠? 그러니까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게 행위 제한들이거든요. 이 행위 제한들인데 이 행위 제한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나마 조금 쉽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실제로 어떤 규제를 받는다라고 한번 감정이입을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끝은 행위 제한이니까 어떤 행위 제한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지를 이제 보시는 건데 규제거든요. 그래서 종착점은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게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뭘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 행위 제한입니다. 규제입니다. 규제. 그 규제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요. 그 규제가 무한정의 규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세 가지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건축 제한을 합니다.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이란 말이 별말이 아니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법적 개념은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없죠. 왜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건축 제한 때문에. 우리 학원 옆에 보면 공장 없죠. 그죠? 공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땅값이 비싸든 뭐 하는 간에 나는 공장 지으란다. 라고 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뭐 때문에? 그게 행위 제한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건물의 용도 제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건축 제한으로 출제를 하기도 하고 용도 제한으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아파트의 건축은 제한되는 거예요. 아파트란 건물의 용도는 제한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를 혼재해서 쓰고 있거든요. 시험에서. 그 책에서 내지는 시험 지문에서도 두 개를 혼재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제한하냐면 건폐율 제한합니다. 건폐율. 좀 더 설명 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한하는 게 뭐더라? 용적률 제한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따라붙는 행위 제한이 몇 개 있다?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래서 첫 번째 제한이 건축 제한이고 두 번째가 뭐야? 건폐율. 세 번째가 용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건축 제한부터 할 건데요. 건축 제한은 어디에서 하는 게 원칙이냐면요.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대통령령. 을 다른 말로 하면 시행령이랍니다.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요, 대통령이 바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라면 그걸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행위 제한을 건축 제한의 원칙은 어디에 있다?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이 근거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토지 위에다가 어떤 건물을 갖다가 나대지에다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반대로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어떤 분이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토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중개사한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그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건물 건축이 되지도 않는 곳에 토지를 중개했다 그러면 대형 참사가 벌어지겠죠. 왜냐하면 어떤 A라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A라는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토지에다가 땅에다가 만약에 중개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중개 사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제한은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이냐면 대통령령이 원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건축 제한이 궁금하면 어디를 찾아봐라?
대통령령을 찾아봐야 돼요. 법률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제는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이더라고? 대통령령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교재, 그죠? 교재 69페이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69를 보시면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나옵니까? 예, 가로 열고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제한, 두 번째 간폐율, 세 번째 용적률 적어놨잖아. 세 가지. 그죠? 건축제한을 다른 말로 무슨 제한한다고요? 용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원칙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 형광펜. 중요합니다, 이거. 그 용도 지역에서 행위제는 어디서 한다고요? 대통령령에서 합니다. 형광펜.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건축 행위 제한을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교 문제로 나와요. 비교 문제. 그래서 대통령령을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책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70일 한번 가보세요. 70일. 70일 보시면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의 예. 맨 위에 그래도 옵니까? 라고 해가지고 가로 열고 법 몇 조? 76조 1항. 즉 콤마 찍고 그다음 뭐? 시행령 몇 조? 71조 제1항 돼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니까 1번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이렇게 나옵니까? 나오죠. 그리고 좌측 우측으로 나눠져 있죠. 좌측에는 뭐라고 돼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돼 있죠. 자,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이러니까 가로 열고 또 한글로 쓰면 안 된다. 여기다가 가로 열고 시행령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이 대통령령이란 말입니다. 좌측 우측으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좌측은 뭐냐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의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요게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7개가. 이걸 제외하고는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좌측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측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전국이에요, 전국. 그리고 조례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 해당 관할입니다, 관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 단독주택 중에서 다가구라고 나오거든요. 다가구. 자, 근데 보니까 해석만 한 거예요. 해석만.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를 지으려고 하냐면요. 다 가구 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다 가구 주택을 지어 가지고 1, 2, 3층은 임대를 주고요. 그러고 꼭대기에 내가 살고 싶어. 그리고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다가구 주택을 지어 가지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내가 임대 수익도 좀 얻고 내도 거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이 뭐야? 다가구죠, 다가구. 그 다가구를 지을 수 있는 이제 토지를 갖다가 알아보는데 일종 전용 주택에 매물이 나온 거야. 아, 보니까 위치도 좋고 너무 좋아. 이제 그 토지를 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기 전에 토지를 먼저 덜컹 사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지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매물을 갖다 접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토지를 중개를 해야 되냐면 다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곳에 토지를 중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어디더라? 용도지역이 일종 전용 주거지입니다.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대통령을 봐야 돼. 대통령 보니까 단독 지을 수 있죠? 그죠? 근데 뭐를 제외한다고 합니까? 아이씨, 다가구는 안 된대. 그럼 접어야 돼? 접는 건 아니야. 접는 건 아니에요. 다가구는 제외하는 거야, 일단. 그럼 일단 대통령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의 종류는요, 봐봐요.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이 있고요. 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단 말입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이게 단독주택의 우리가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독은 해외 단독. 그죠? 단층 슬라브 주택이나 2층 양옥집을 말합니다. 그런 걸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단독은 되는데 다가구는 뺀대요. 그러니까 다가구를 제외한 단독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 다중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무조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단독을 지으려 협의의 단독을 지으려 그 무조건 돼야 한데 무조건 돼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근데 내가 지으려는 게 뭐였어? 다가구였지. 그러니까 대통령이었으면 일단 탈락했지. 그죠? 탈락했지. 그럼 끝이 아니단 말입니다. 어디를 봐야 돼? 조례를 봐야 돼요. 조례 보니까 돼, 안 돼? 되죠? 되죠? 조례에 따르면 된다고 돼 있죠. 그럼 뭘 봐야 돼, 이제? 조례에서는 허용을 해주고 있잖아. 그 대한민국에 그 각 지자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자체 뭘 봐야 돼? 조례를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다가구가 안 된대. 부산시 조례를 보니까 다가구가 된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지는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어느 지자체 조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 주소지에 따라 나오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봐야 돼요. 그 조례에서 허용해준다 그러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서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주유소를 하려고 합니다. 주유소는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에요. 건물에 업종불 들어가면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됩니다. 주유소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주유소를 건축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대통령령을 봐야 되겠죠. 대통령령에 보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주유소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대통령에 따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탈락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조례를 봐야 돼. 조례를 봐야 돼. 그 조례를 봤어. 조례를 보니까 주유소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했거든. 1, 2, 3, 4, 5, 6, 7, 8, 9, 10을 9분까지 가니까 뭐가 없어? 없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조례에서도 허용을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주유소는 아예 물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좌측과 우측을 보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그 해석을 잘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해석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70일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걸 한번 넘겨볼래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종 전형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측에 1종 1번부터 해서 쭉 넣어줘. 쭉 넘기시면 돼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넘겨봐봐. 몇 페이지까지 넘어가냐면 87까지 넘어가면 돼. 87. 그 넘겼어요? 끝입니다. 다 봤습니다. 다 봤죠? 네, 됐습니다.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데, 이 자체를 갖다가 외우는 건 의미 없어요. 이거는 외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고,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근데 외워봐야 또 의미도 없어요. 왜냐면 최종 결정을 어디서 하기 때문에? 조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각 조례별로 해서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죠. 네버입니다. 네이버가 아니고 네버. 그래서 불가능. 근데 시험에 출제한다. 시험에는 뭘 내냐면 조례를 낼까요, 안 낼까요? 조례를 안 내죠. 거의 안 냅니다. 조례를 안 나오고 어디가 나온다? 대통령령에서 출제를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뭐를 출제하냐면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90%는 주택과 건생이에요. 주택과 건생. 예, 왜냐하면 중개사 주된 대상물이 뭐이기 때문에 주택과 건생이거든요. 그 중심으로 해서 출제를 하는데, 요거는 뭐로 시험을 출제를 하면 맞추면 되냐면요. 개념으로 맞추는 게 개념. 자, 시험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일종 전용 주거지 개념이에요. 단독 양환이었거든요. 근데 일종 전용 주거지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죠?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시험 문제라니까요. 다음 중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용도 지역은, 내지는 있는 용도 지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죠. 다음 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이래가지고 출제했습니다. 출제했는데, 답은 뭐였냐면, 이종 전용 주거지역이 답이었어요.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뭐예요? 개념이 단독 양환이고, 일종은 단독 양환이고, 이종은 뭐예요? 공동 양환. 이종 전용 주거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공동양환이기 때문에 되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게 이종입니다. 전용 공업 지역에 주택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용 공업 지역에 주택 지을 수 없죠. 전용 공업 지역은 중화학 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이니까 사람이 거주를 하게 되면 방독면 쓰고 자야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 못 지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초등학교 지을 수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봐라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초등학교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초등학교 지을 수 있다, 없다?
세 번 물어봤잖아. 그러면 한번 생각을 바꿔, 일단 내가 틀리는가 보다 생각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이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고집이 세고, 남의 말 안 들어. 자, 마라도에 가면 학교 있어, 없어? 있죠. 지리산 산 꼴짝에 가도 학교 있어, 없어? 있어. 있잖아. 분교 있잖아, 분교. 자, 다시 할게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초등학교 지을 수. 그게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상식으로 답하는 게 상식. 그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거고, 5개의 지문 중에서 공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만 관심을 가지면 답을 못 찾다 하더라도 답이 아닌 걸 3개를 골라낼 수 있어요. 용도적인 개념을 알면. 그 정도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거는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시험에 넣을 만한 걸 몇 개를 갖다가 별도로 암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은 용도적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아직 완전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숙지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전용 주거지역에 2종 건생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종 건생과 2종 건생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요. 2종은요. 1종에 비해서 시끄럽고 그다음에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의 사람을 좀 많이 끌어모으는 게 2종입니다. 1종에 비해서. 근린 생활 시설은요. 가까울 건 이웃邻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서 내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우리가 건생이라 불러요. 건생. 그럼 2종 근린생활 시설이 2종 건생이 전용 주거 지역에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전용 주거 지역은 개념이 안 맞잖아. 자, 전용 주거 지역이 뭐였어요? 양호한 주환경. 근데 2종 건생이 뭐야? 편리한은 무슨 편리한? 2종 건생은 좀 시끄럽고 크고 소음 냄새가 좀 있는 게 2종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하고 안 맞아? 양호한하고 안 맞잖아. 그게 시험 문제라니까. 그래서 개념으로 다 풀려요. 개념으로. 외우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개념으로 풀려고 먼저 해야 돼. 근데 이걸 갖다 암기로 접근하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대부분입니다. 전국 수험생의 대부분이 암기로 접근하거든요. 결국 그거는 폭망입니다. 암기 해봐야 시험장 가서 못 써먹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개념을 먼저 잡는 쪽에다가 초점 맞추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예, 요 정도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행위제한이 뭐냐면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자, 두 번째는 이제 뭐야? 건폐율이죠. 건폐율. 자, 행위제한 보시면 그래서 건축 제한이 원칙이고 자, 하나 빠뜨렸다. 자, 원칙이 대통령이라고 했죠. 예, 근데 뭐가 있다?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가 뭐야? 그렇죠. 특별한 예죠. 그러니까 특별한 예니까 특례라는 것은 어디에서 건축 제한을 하는 게 아니다.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원칙이 뭔데요?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을 하면 특례입니까? 일반 예입니까? 그렇지. 일반 예죠. 그러니까 특례라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해석을 먼저 해야 돼. 해석. 외우는 거는 나중에 외우면 돼요. 외우는 거는 나중에 8월달 이후부터 외워도 책 한 권 다 해버립니다. 뭐가 돼 있으면? 개념이 이해돼 있으면. 자, 다시 할게. 건축제는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령이 원칙인데, 특례가 있다니까요. 특례는 특별한 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건축제는 하는 게 아니더라. 대통령령에서 건축제는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70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70. 그 보면 뭐가 나와요? 건축 제한에 특례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건축 특례란 것은 어디에서 건축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연필로 책에다가 써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수업을 듣는 거거든요. 이게 박스에 있는 거 단순하게 외우려고 수업 듣는 거 아닙니다. 그건 혼자서 외워도 돼요. 근데 왜 이게 암기 사항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암기를 안 해도 되고, 왜 이게 의미를 가지는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과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례라는 건 특별한 예니까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그걸 적어놔라고 하니까. 네가 적어달라고? 그래, 적어줄게. 어디서 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하는 게 아니고, 자, 밑에 다음 경우의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제한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어디에 따른다? 개별 법령이 따른다. 개별법. 그죠? 그래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별법에 따른다 이 말입니다. 자, 어딘데라고 하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농공단지네요. 농공단지가 여러분들 많이 농공단지로 들어보셨죠? 그죠? 농단지가 우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디 지역의 농공단지로 만약에 지정됐죠. 그러면 그 토지, 농공단지로 지정된 곳에 있는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지역이 있어 없어? 있겠죠. 그죠? 그 농공단지에서는 건축 제한을 어디에 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사는 게 아니고 어디에 따른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봐봐요. 뭔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자 여기가 봐봐. 여기 용도지역이 요만큼이 농림지역이 있어요. 농림지역 또는 뭐 관리지역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계획 생산 보전 관리 할게요. 계획 관리 할까? 계획 관리 해도 돼요. 생산 관리를 해도 돼요. 하여튼 용도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근데 요 중에서, 농림지역이거나 계획관리 내지는 생산관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등등을 알려고 하면 뭘 봐야 돼? 대통령령을 봐야 돼요. 그 전부 다 대통령 행위자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는 맞죠? 이해되죠? 근데 오늘입니다, 오늘 요 중에서 요만큼을 뭐로 지정했냐면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의 근거를 둔 상태에서 여기를 농공단지로 지정을 했어요. 2025년 2월 3일 입춘 때 지정했다는 이야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농단지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 누군가가 토지를 이만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양반이 어제까지는 어디 행위자를 받았다? 대통령령의 행위자를 받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늘부로 어디 규제를 받는다? 농단지로 지정됐으니까 건축 제한만큼 어디 규제를 받아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 근처에서 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찾아왔어. 누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구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가구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가 약 한 10,000평 정도가 필요하더라. 내가 이번에 공장을 할 건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500억 정도 되는데 땅값으로 한 1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억. 듣는 순간에 수수료부터 계산하면 안 돼. 100억이면 수수료가 어마무시할까요? 땅이니까, 그죠? 그리고 인정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수료면 1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 멍청한 중개사, 가구공장 한다고 왔거든요.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농림지역이래가지고 계획관리지역이래가지고 공장 건축이 안 됩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내빈다고. 왜 행위자는 어디서 하기 때문에? 대통령. 보내빈다니까요. 된다고 하던데. 라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중개사 같다니까. 다른 중개사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의 행위자를 받는 게 맞는데 농공단지로 지정된 여기 빨간색 부분만 농림지역의 행위자 대통령령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규제의 법 근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더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법제처에서 딱 엔터키를 탁 치니까 거기에 도록 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농공단지에서 지을 수 있는 공장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그죠?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은 안 돼. 기계공업도 안 돼. 근데 되는 것들이 공장의 종류가 나오는 거야. 1번 가구공장, 2번 김치공장, 3번 유리공장, 4번
뭐, 둥둥이 쭉 이래 나오는 거야. 그 10개가 쭉 있는데 보니까, 해당되는 거야. 그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로로 해가 중계를 한 거야. 지금 이게 중개사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질문들이 어마무시하게 저한테 와요.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못 찾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가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TV를 통해서 많이 볼 건데 누가 폭행을 했어요, 폭행을. 그럼 형법에 폭행죄가 있거든요. 그렇잖아. 그죠? 폭행죄가 있잖아. 근데 여러 명이 하면 특수가 돼요. 그죠? 그러고 여러 명이 무기를 썼다든지 그러면 그 근거법이 형법이 아니야. 폭적법으로 넘어가요. 그런 등등으로 법의 근거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그 근거를 찾아내는 게 법을 적용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임무거든요.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토지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붙일 때 그 규제가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능한 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이 안 되면 맨날 이제 하는 게 햇빛 잘 들어오는데요. 학군 좋은데요. 지하철역 가까운데요.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리비 얼만데요.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 시키고, 그죠? 이런 근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근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서 지금 이거는 시험용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런 데다 관심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합니다. 원래 건축 제한 어디 사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 영위 원칙이죠. 근데 특례가 있대요. 특례. 요거는 특별한 예래. 특별한 예. 그러니까 특별한 예니까 어디 사는 게 아니더라. 대통령령이 아니다 말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농공단지는 행위자는 어디 사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 산다고요?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출안출 된다.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이 시험에 뜨면 나오겠나? 나오죠. 나오지. 근데 틀리겠나? 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 산다는 걸 객관식으로 했는데 그걸 쓰라가 아니고 골라내는데 또 흥분이네 또. 흥분하면 안 되고 쳤나. 그걸 틀리겠냐고.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으로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한번 내봐봐. 바꿔서 한번 내봐봐. 비슷한 법으로. 못 바꿔. 못 바꾼다고. 여기다 줄 치는 게 아니라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걸 꼬아내봐야 뭐밖에 못 내겠어요?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한 번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수십 번을 보고 갈 거거든? 그러니까 농공단지잖아. 공장을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뭘까요? 산업입지 이런 법이겠지. 뭐 이 법을 다 알아야 되나? 아니라고. 주관식이면 다 외워야지. 객관식이니까 그 관련 법이구나. 이러 끝. 이러면 되지. 그렇잖아. 외워야 될 게 있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게 있다니까. 명칭으로 그냥 자꾸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죠. 자, 첫 시간부터 흥분하고 진짜 쓰기 다시 할게요. 자, 두 번째 중요하거든. 이거 꼬아서 내면 다 틀립니다. 전원 사망입니다. 전원 사망. 그러니까 법의 취지라든지 그 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니까 무조건 뜻도 모르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 다 틀리죠. 그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공부하면 외울 게 많다 이래 얘기하는데 외울 게 아니고 이해할 거는 이해를 하고 안 이해할 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농림지역이죠. 자, 여기도 의미를 있어야 돼. 농림지역을 원래 원칙적으로 건축자는 어디에 사는데요? 여기 대통령이죠. 근데 농림지역 안에서 어떤 토지가 농업지능지역으로 지정된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그 행위자는 대통령령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 산다? 농지법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법. 그래서 앞에 생략된 말은 농업지능지역이면 농지법인데 앞에 생략된 말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보전산지 같으면 대통령령이 아니고 산지관리법. 초지 같으면 대통령이 아니고 초지법. 법률 명칭하는 건 안 어려워요. 그죠? 농업지능지역이니까 당연히 뭘까요? 농지법. 본산지면 산지관리법. 초지면 초지법. 한 번을 들으면 평생을 기억하는 게 초지법이죠. 절대로 안 까먹죠. 시험에 절대로 안 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본적이죠. 자연환경 본적은 원래 원칙적으로 건축자는 어디 사는데? 대통령이죠. 근데, 공원구역이면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이면 수도법, 그 다음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이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그 다음에 천년기념과 그 보호이면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이면 해양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산자원 보호구에는 어디 산다? 수산자원관리법.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구역별로 지정된 법들이 다른데 그 법의 명칭이 짝짓기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죠. 그러니까 크게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고 뭐가 아니다? 그렇지. 대통령령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농공단지는 대통령령이 아니고 뭐에 산다고요? 그렇지. 산업입지 이렇게.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 그죠? 농림지역을 원래 원칙적으로 건축자는 어디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죠. 농업진흥지역이면? 보존산지면? 초지면? 어디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원래 원칙적으로 건축자는 어디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죠. 근데 공원구역이면? 자연공원법. 상수원복이면? 수도법. 그 다음에 지정문화유산이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그 다음에 천년기념물과 그 복이면?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이면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하는 법률. 수산자원복이면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제를 한다. 그래서 여기는 특례조항이 적용이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칙과 특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제한까지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제한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건축제한은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건데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첫 번째 행위자는 건축제한입니다.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인데요? 대통령령이 원칙이죠. 근데 대통령령에서 행위자를 하지 않는 특례가 있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어딘데요? 농공단지는 건축제한을 대통령령이 아니고 어디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한 법률. 두 번째, 농림지역은 원래 원칙적으로 건축제한을 대통령에서 해야 되죠. 근데 농업진흥지역이면 보존산지면 산지관리법, 초지면 초지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언급할 테니까 자꾸 말을 뱉으라고. 그러면 자동으로 외워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건축제는 어디서 하는데? 대통령에서 하죠. 그죠? 공원구역이면 자연공원법, 상수원복이면 수도법, 지정문화재 같으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천년기념물이면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 해양보호구이면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하는 법률, 수산자원복이면 수산자원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제한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로 보셔야 되는데 좀 쉴까요? 네, 좀 쉬었다 볼게요.